그 당시 전 세계 금괴금의 70%가 미국에 있었고요. 미국 제조업이 전 세계 50%를 담당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정말 압도적인 1위였던 거네요. 근데 그 우위가 얼마 안 갑니다. 지난 80년 동안 미국은 전 세계 바다를 지켰지만 전 세계는 달러 중독 상태에 빠졌고 미국은 그 때문에 기세 중독돼 버린 거죠. 지금 이렇게 미국의 달러 패권이 흔들거리고 있는 것 같은 시점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거의 구원자입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네. 카드 돌려막은 지 꽤 됐습니다. 하고 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수요처가 확 생기니까 저글링을 할 수 있는 손이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여유가 이제 있는 거죠. 미국도 처음에는 이 크립토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이 스탠스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트럼프는 아니고 저만 추정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추정을 해서 거의 이제 사실처럼 굳어지지만 사실하기는 안 됩니다. 누구? 제가 최근에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다시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역사상 최대의 정복자, 극도의 관용과 융통성을 지녔으며 사람들을 열렬한 사도로 만들었던 정복자에 대한 것이다. 이 정복자는 바로 돈이다. 같은 신을 믿거나 같은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꺼이 같은 돈을 사용하려고 한다. 오사마 빌라덴은 미국의 문화, 미국의 종교, 미국의 정치를 그토록 증오했지만 미국 달러는 매우 좋아했다.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었던 이유는 미국의 문화를 그렇게 증오했던 극단적인 테러리스트조차 미국 달러의 매료가 됐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 대목에서 어쩌면 미국의 진짜 힘은 세계 최대의 국방력,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아니라 전 세계를 길들인 그 달러 시스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태민 교수님을 모시고 이 달러 패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달러 체제가 무너져 내릴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강력한 프레임으로 부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또 이번에 달러 역설이라는 책을 새로 쓰셨잖아요.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되신 건가요? 이 책은 이번 학기 대학원에서 학생들하고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지만 또 동시에 저를 힘들게 했던 책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열심히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는데 책의 초반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북극성이 흔들리고 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막 폭격하고 하면서 진행됐던 그런 일련의 지정학적 그런 격동을 사람들은 미국이 그렇게 뭐 정밀 폭격을 하고 하니까 미국의 힘의 절정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겠지만 이 책에서는 미국이 쇠락하고 있는 증거로서 그런 힘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능했던 거는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레이몽 아론이라고 1960년대 70년대 활동했던 프랑스의 사상가가 힘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퓨상스하고 포스로. 퓨상스는 억지력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는 물리력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퓨상스 안에도 물리력이 있고 또 포스 안에도 우리가 물리력 안에도 억지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몽 아론은 이 제국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퓨상스가 필요한데 퓨상스는 힘을 가진 사람과 힘을 갖지 않은 사람의 상상력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생각하면 좋은데 아빠가 용돈을 끊거나 회초리를 들지 않아도 아빠가 그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빠 눈치를 보거든요. 네. 그런 상상이잖아요. 네네. 이게 퓨상스인데 그걸 이제 선을 넘는 청소년들이 있죠. 그럼 이제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용돈을 끊거나 아니면 뭐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죠. 그러면 그때는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집을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레이몽 아론이 주목했던 거는 포스를 남발하면 제국이 쇠퇴한다고 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미국의 퓨상스가 소진됐기 때문에 포스를 쓸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미국은 퓨상스가 포스로 전환되면서 제국이 조금씩 쇠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만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퓨상스가 소진됐다라는 증거는 뭐냐하면 미국이 말을 하면 들었는데 말을 하면 안 들으니까 힘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도 호르무즈를 봉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힘과 힘의 대결로 갔을 때 미국이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멀리까지 힘을 투사해야 되고 이란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버티면 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식으로 버티는 적을 상대해서 포스로서 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되게 예외적이고요. 네. 그 이후에 한국전이라든가 베트남전이라든가 두 번의 이라크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포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육군력을 투사했을 때 네. 미국 스스로가 오래 버티지를 못했죠. 그래서 무승부를 했거나 지거나 아니면 도망을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6.25 전쟁에서도 결국에는 무승부로 그렇죠. 끝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포스를 쓰는 데 있어서 미국이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미국의 힘은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달러로 대표되는 이 퓨상스가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힘을 구성을 하죠.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마저도 선택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퓨상스. 아까 그 북극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 이 책에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괴팍해 보이는 행동들, 뭐 국제적인 협회에서 탈퇴하고 청구서를 들이밀고 뭐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트럼프 개인의 특성이 아니다. 이거는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유럽과 뭐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들의 지식인들도 다 깜짝 놀랐죠. 아무리 트럼프가 막 나가더라도 어떻게 미국이 그린란드를 유럽한테서 뺏으려고 하고 그리고 아무리 뭐 문제가 있지만 남의 나라에 특공대를 보내서 남의 나라 대통령을 체포해 오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일들을 막 네. 지금 1년 안에 막 벌이니까 다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1945년도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이기고 시작했을 때는 힘이 압도적으로 컸어요. 그때는 그래서 공자님이 말한 덕치를 할 수 있었어요. 논어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북극성 얘기를 합니다. 북극성이 가만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별들이 무별들이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질 않느냐. 그러니까 군자가 네가 알아서 예를 지키고 프로토콜을 지키면 신하들이 따라하고 신하들이 하면 백성들이 따라해서 덕치가 완성이 된다라는 이제 정치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 논어의 덕치가 결국 푸상스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구현하려고 했던 세계 질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80년이 지나가지고 소진되니까 트럼프로 표현되는 어떤 미국의 대통령답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요동을 치고 뭔가 자기적인 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서문에서 북극성이 흔들리고 있어서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 미국이 강해서 요동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요동치는 건 미국이 약해져서 요동치는 거다. 라는 게 아마 새로운 좀 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에. 근데 미국의 이 퓨상스가 약해진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 책에서 또 서술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9.11 테러 사건 그리고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지금 이 현재 트럼프 2.0 시대인 것 같거든요.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11은 뭐 21세기가 되게 희망차게 시작을 했는데 21세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은 기억에서 많이 잊혀졌지만 그 사건 하나가 이 세계 정치를 완전 뒤흔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받았던 심리적 충격은 뭐 미국인들이 받았던 것에 비하면 약하겠지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9.11 그 자체가 아닙니다. 9.11 이후에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의 그 정책이 네. 미국의 퓨상스를 갉아먹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미국은 원래 응징을 하는 나라입니다. 응징에 있어서는 되게 철저한 나라인데 진주만을 네. 일본이 공격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은 핵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네. 미국은 산타크로스 같은 얼굴도 있는데 이렇게 대결을 피하지 않는 그런 카우보이 같은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응징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책에 서술되어 있지만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사실 반미적인 신문인데도 우리 모두 미국인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았고요. 심지어는 지금 미국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란에서도 이 추모자들을 위한 촛불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수도
행진이 있었고 이란에서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동정적인 여론이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 레이몽 아론의 그런 어떤 지혜처럼 아들 부시 행정부가 그 힘을 절제했다면 오히려 미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때 모아진 파워로다가 또 국제 질서를 또 한 10년, 20년 또 유지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홀라당 소진해 버리죠. 그게 이제 포스의 이제 진면목인데 막 폭주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들어가고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 없었는데 들어가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다 보면 잔혹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목동들을 네. 죽이게 되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미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었죠. 그게 바로 9.11 이후에 일어났던 1년의 미국의 행보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고 미국이 어렵게 만들어 왔던 그 전 60년 동안의 미국의 이미지. 그러니까 미국은 힘을 절제하고 그다음에 국제 질서를 중시 여기고 민주적 프로토콜을 따르고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전부 위배한 폭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전 세계가 미국 그러면 이제 그때 미국이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이제 함부로 말은 안 했지만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피로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가 그러다가 2008년도에 그것도 이제 부시 대통령의 임기 중에 미국의 월가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하죠. 그거는 뭐 외국이 어떻게 잘못했다기보다는 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집값을 올리고 그리고 미국 금융 기업들이 아무하게나 돈을 꿔줘서 채무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식 시장 경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죠. 그래서 이념적으로도 미국이 공산권이 몰락하고 나서 미국 단독 패권 국가가 되면서 이념적으로 미국이 승리했다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21세기가 시작을 했는데 21세기가 시작된 지 10년이 안 돼서 9.11에 대한 응징 전쟁에서 전 세계 민심을 잃었고 그다음에 미국 금융권이 올라가면서 이제 미국을 따르는 모델로서 아까 얘기했던 북극성으로서 많은 나라가 따르고자 했었는데 따를 수가 없게 된 거죠. 아, 저렇게 하다가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네.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회의감 이런 것들이 두 번이나 연달아서 벌어진 거죠. 이념적으로도 큰 위기였겠네요. 2008년쯤이. 그렇습니다. 2008년이 국제 지정학적으로 매우 미묘한 해입니다. 같은 해 여러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네. 2008년도 그러면 북경 올림픽이 기억나시죠? 네, 베이징 올림픽. 그 당시에 이제 그 성화 봉송 사건 같은 게 일어나요. 그때 시위가 일어나서 그래서 외국의 인권 단체에서 이제 올림픽 때 시위하러 들어오면 그대로 호텔에 감금했다가 올림픽 끝날 때까지 감금한 상태에서 내보내면서 베이징 올림픽이 굉장히 안전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성공적으로.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있다가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일어나면서 미국이 굉장한 큰 위기를 맞았죠. 중국한테는 기회였겠네요. 그렇죠.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이미지가 좋았던 나라가 중국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헤매고 있는 동안 스티뮬러스 패키지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을 제일 먼저 발표한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IMF 위기 때 한국에 굉장히 타격을 입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10년 지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져서 한국 내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왔습니다. 정신적으로. 근데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어요. 경제적으로 괜찮았던 거는 두 가지 이유인데 그 당시 한국 정부가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였던 것도 있어요. 미국하고 이제 수합을 체결하고 또 한 가지는 부인할 수 없는 건데 중국 경기가 중국의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거의 최대 수혜자가 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 서프라임 모기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 기업들 몇 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경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중국의 영향도 있었군요. 그렇죠. 중국이 워낙에 거대한 수요처가 되면서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데 그때 중국이 엄청난 콘크리트와 철근을 중국 땅에 들이붓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이 되면 고스타운이 돼가지고 그 짓담한 아파트들로 그게 남는데 그게 연원을 따져보면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침체하니까 중국이 수요를 확장하느라고 여러 이제 사막 한가운데도 도시를 만들고 했던 거죠. 그때 진짜 건설 호황이었겠네요, 중국에서. 그렇죠. 그 틈을 파고들어서 공자학원이라는 것도 번창했다고 쓰셨는데 네. 공자학원은 어떤 건가요? 중국이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중국이 공산주의를 가지고는 이제 그게 더 이상 매력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를 가르치기보다는 중국 문명의 어떤 위대함 뭐 이런 것들이 북경 올림픽의 개막식에서도 이제 보여졌었는데요. 공자학원이 원래 있었지만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하고 전 세계 대학가를 이제 침투를 하죠. 그러면서 중국식 시장 경제, 뭐 중국식 경제 체제가
미국식 경제 체제 대안처럼 이제 전 세계 지식인과 언론인들에게 이제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멈춘 게 바로 2016년도 트럼프 1기가 시작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동맹국들한테도 경고하고 기억나시겠지만 트럼프는 하버드 대학하고도 싸웠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리고 대학 지원금을 끊겠다. 네, 그게 이제 공자학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버드에도 공자학원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예.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중국 유학생 많이 받고 그다음에 중국과 뭐 교류하고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 1기 때 이제 실랭이가 좀 있었다가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을 못하면서 물밑으로 들어갔다가 재집권하면서 바로 하버드 대학하고 한번 붙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까지 왔는데 사실 이 달러 패권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결국엔 1944년 브레턴 우즈 체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브레턴 우즈 협정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전쟁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도 이제 미국이 이기는 게 명확하나니까 미국이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이제 미국의 조그마한 이제 휴양지인데 브레턴 우즈라는 곳으로 불러 모아서 전후 시스템을 짭니다. 그 전후 시스템을 짜는 그 동기는 뭐냐면 왜 1차 세계대전으로 끝나지 않고 2차 세계대전가 일어났을까라는 반성이 있었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고 대공황이 그 자체는 이제 경기 순환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대공황에 대한 그런 전 세계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본 거죠. 전 세계가 블록화하면서 수출과 수입이 크게 줄었거든요. 독일에서 나치즘이 올라왔고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구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쟁하지 말고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식인들이 생각을 한 거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유무역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회의였고요. 당장 자유무역이 되진 않죠. 왜냐하면은 나라들마다 산업 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자기 산업도 보호해야 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유무역으로 간다 이런 협정을 하면서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그 항행의 자유가 있고요. 하나가 금융 질서입니다. 그래서 항행의 자유는 미국의 해군으로 이제 뒷받침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 질서는 미국의 달러로 이제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때부터 미국이 공짜로 전 세계 이 바다를 지켜주는 이 관습이 시작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그 자유무역이 곧 원거리 무역은 아니거든요. 그냥 자유무역 상태로 놔두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자유무역을 하더라도 옆 나라에서 물건을 다 사야 돼요. 왜냐하면 상인이 자기 나라를 그냥 통과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옆 나라한테 전달하고 옆 나라한테 전달하면서 이제 여러 나라를 거쳐서 물건이 오니까 옛날에 고대 시대의 이제 무역은 대부분 좀 황금성이 있는 내구성이 있는 후추나 금매, 비단 같은 걸로 제한이 된 거죠. 썩지 않아야 되고 가벼워야 되니까. 근데 대항해 시대 이후로 이제 원거리 무역이 발전을 했는데 네.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에 했던 원거리 무역은 상인과 군인이 혼재되어 있는 무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선이자 곧 해군 함정이었던 거죠. 상선인데 막 대포 실어놓고 다 그렇죠. 무장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국가에서 사락선이라 그래갖고 해적질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와, 공식으로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 자기네 경쟁 국가의 배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해적질을 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발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바다가 어지러웠던 거죠. 정말 약육강식의 세계였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물건을 많이 못 실어요. 왜냐하면 군인들도 실어야 되고 대포도 실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오늘날 배들 보면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천천히 갑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해적이 없기 때문에 기동성이 필요하지 않고 또 대포를 실을 필요도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해적이 없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해적은 그냥 영화에서 나올 법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이 그거를 다 지켜주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무역을 한 게 1945년도 이후로 전 인류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원거리 자유무역을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전에는 원거리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영토를 곳곳에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식민주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제국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미국이 공짜로 그렇게 지켜주는 대가로 요구한 건 뭔가요? 미국은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죠. 그냥 미국은 제국주의 하지 말고 싸우지 마라. 우리가 지켜줄게 라고 했던 퓨상세 시대였던 거죠.
그 당시 전 세계 금괴금의 70%가 미국에 있었고요. 와. 미국 제조업이 전 세계 50%를 담당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정말 압도적인 그렇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1위였던 거네요. 그렇죠. 2위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네. 굳이 비유하자면 지금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인도 정도의 경제 규모를 합친 게 그 당시 미국의 경제 규모였습니다. 정말 그 퓨상스의 절정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의 많은 나라로부터 사랑을 받았죠. 대표적으로 사랑받은 장면이 베를린 봉쇄 작전인데요. 소련의 스탈린이 그 동독 안에 있는 베를린, 서베를린은 이제 자유세계였지만 동독의 땅을 지나야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독을 봉쇄했어요. 그래서 서베를린 사람들이 항복하거나 굶어 죽게 됐는데 미국이 그거를 그 비싼 비행기로 다 석탄과 그 밀과 이런 거 실어 날랐는데 조그마한 낙하산을 만들어서 사탕들을 실어가지고 이제 떨어뜨린 거죠. 베를린 아이들한테 주려고. 그래서 그 비행선들의 별명이 사탕 바머였습니다. 사탕 폭격기. 캔디 바머. 예. 미국의 이미지가 바로 그런 거였죠. 사탕을 실어서 이제 그거를 실어 나르는 나라. 그래서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시민들을 굶겨 죽이는데 미국은 사랑을 네, 그렇죠. 폭격한다. 그렇죠. 마치 뭐 사탕 폭격기 아니라 사랑의 폭격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미국이 퓨상스 절정에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미국 같이 되고 싶어. 뭐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미국에 가고 싶어. 맞아. 미국에 대한 그런 동경이 생길 그렇죠. 수 있는 사건이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풍요로웠으니까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우위가 얼마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짠 판이지만 미국도 몰랐던 게 있어요. 아니면 알았었더라도 어쩔 수 없었던 면도 있는데 미국 달러를 국제무역의 기축통화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통화인 달러가 국제통화의 기축통화가 되니까 전 세계가 전부 달러를 빨아들였던 거거든요. 달러를 빨아들이는 것이 그냥 달러를 미국에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한테 물건을 팔고 달러를 갖고 오는 거니까 전 세계의 물건은 미국으로 가고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거든요. 무역 적자라는 거는 그냥 경제 용어가 아니라 미국의 일자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철강업이 나갔고 네. 그 다음에는 그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업이 나갔고 전자제품업이 나갔고 반도체가 나가고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른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발작하는 이 제조업 공동화, 그렇죠. 우리가 일자리 다 뺏겼다. 그렇죠. 그런 피해 의식이 다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됐기 때문에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아까 아나운서님이 이렇게 전 세계의 바다를 지켜주는 게 공짜였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거기에 아주 천재적인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다 전 세계가 내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뭐냐면 세금이죠? 한국과 일본이 무역을 할 때도 달러를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전혀 무관한 나라들이 무역을 할 때 달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수요 자체가 사실은 일부 미국으로 세금을 내는 거와 똑같습니다. 만약에 미국한테 관문을 지날 때마다 세금을 낸다면 미국 시스템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옛날의 제국주의를 반복하는 거였죠. 통행료. 그렇죠. 네. 그럼 그거는 미국인들도 동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진짜 제국주의라는 단어를 발작적으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달러를 쓰는 거는 직접 세금을 내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달러를 써주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국채를 찍어낼 수 있고 국채를 찍어서 빚을 가지고 해군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 힘을 투사한 바로 그 해군과 지금 우리가 이란에서 보고 있는 그 비싼 그 폭탄 하나가 수십억, 수백억짜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네. 쓸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엄청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고 채권은 국가의 빚인데 그거는 전 세계가 달러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80년 동안 미국은 전 세계 바다를 지켰지만 전 세계는 달러 중독 상태에 빠졌고 미국은 그 때문에 빚에 중독돼 버린 거죠. 그럼 그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면서 전 세계에 공짜로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특권이었던 거죠. 그렇게 프랑스의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특권을 미국은 누린 거죠. 그런데 그 특권을 가지고 미국이 뭐 낭비도 많이 했는데 엉뚱한 데도 많이 썼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 해군을 유지하고 전 세계에 미국의 힘을 투사하는 데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전 세계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번에도 호르무즈가 막힌 게 미국 때문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히니까 아는 거예요. 그게 미국 때문이라는 걸.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그 호르무즈를 막게끔 했지만 그러면서 트럼프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야 이게 지금 막히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막혀. 그러니까 너희들은 감사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 시스템이 오래되니까 이쪽 받는 쪽에서도 공기와 물같이 생각을 한 거죠.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예, 그리고 조금만 들어가면 이게 논쟁이 되는 게 야 우리가 달러를 써주니까 니네가 해군을 유지하는 거 아니야라는 건데 미국은 야, 니네 때문에 우리가 해군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적자에다가 빚이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엔 그러면 달러가 전 세계에 풀리기 시작한 그 브레턴 우즈 협정은 계속 지속 가능하기는 어려웠던 거네요. 계속 그렇죠. 무역 적자를 감내해야 하니까 한쪽이. 그렇죠.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1960년대에 트리핀 교수님이 예일 대학의 교수님이 그거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다가 트리핀 이름을 넣어서 트리핀 역설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기축 통화를 미국 돈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 없고 미국 무역 적자를 보면 그 달러에 대한 신인도가 낮아진다. 결국은 금에 고정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걸 예측했는데 실제로 금에 대해서 달러가 디폴트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러는 금에 대한 어떤 권리 증표야 이렇게 해놨다가 이제 금하고 안 바꿔줄 거야 이렇게 한 거니까 이제 부도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닉슨 대통령 때인 거죠. 그렇죠. 1971년도에 닉슨 쇼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죽었어야 되는데 달러가 안 죽죠. 왜냐하면 이 천재적인 또 이 외교가인 키신저가 사우디로 날아가서 사우디 국왕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그게 비밀 협정이었는데 공공연하게 다 알려졌죠. 사우디는 모든 석유 매매에 대해서 달러만 씁니다. 그 대신 미국은 사우디의 인권이나 이런 거를 건들지 않고 왕실을 보호해 주는 거죠. 정말 달러는 위기 때마다 계속 해법을 생각해내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 전략가들의 어떤 놀라운 점입니다. 굉장히 유연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매니지한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원칙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지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속 새로운 걸 찾아내고 궁리를 하고 또 묘안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그걸 크립토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게 이 책의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페트로 달러 협약이 체결되면서 미국이 이제 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쪽의 일에 깊게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원래 미국은 중국에서 영국이나 기존의 제국들이 이렇게 막 전쟁 일으키고 막 그 석유 확보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의 군사혁명을 한 정부가 국유화를 선언했어요. 원래 수에즈 운하는 영국과 프랑스 제국주의 시절에 영국과 프랑스의 자본과 기술을 만들어진 거고 네. 영국이 계속 관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집트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이게 니네 거야 내 거지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싸움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세워서 영국과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를 이제 군사적으로 침공하는 작전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유엔을 통해 갖고 막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영국 수상한테 전화를 걸어서 니네 채권 다 팔아버릴 거야 이렇게 해갖고 영국이 항복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고 이렇게 좀 자제시킨 걸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상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려져 있는 가장 이상주의적 대통령이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령관인데 전쟁을 해본 군인이니까 전쟁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퇴임하면서도 군산복합체를 조심해라 이런 말로 유명하신 분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는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경고를 한 대통령이고요. 본인은 이제 그런 힘을 웬만하면 투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제국주의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바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실수한 게 바로 국제 지정학의 냉정함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은 진공일 수가 없는 거죠. 석유도 많고 그리고 거기는 대부분이 현상 변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상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 국경선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나라들이거든요. 중동의 국경선과 북아프리카 국경선은 아시겠지만 다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네. 제국주의 시대 때 다 근 건데 그거에 만족하는 그 현지인들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전쟁이 불가피하고 학살이 불가피하거든요. 결국 그것도 제국주의의 산물이겠네요. 예, 산물이지만 네. 어쩔 수 없는 또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나이브했던 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에서 제국주의적 행동을 안 하면 중동에 평화가 올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중동에 평화가 온 게 아니라 미국이 딸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이 빨려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그 사건부터 어떻게 보면 빨려 들어간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도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 때문에 사우디하고 어떤 여러 가지 있었고 중동에 미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라크하고 쿠웨이트 전쟁에서 사우디의 근거를 둔 공군 폭격으로 이라크 군대를 쿠웨이트에서 몰아냈거든요. 그러면서 사우디에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 군대가 주둔을 합니다. 근데 사우디는 아시겠지만 이슬람의 메카가 있는 곳이고요. 네. 성지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디 출신의 부자인 오사마 빈 라덴이 근본주의자들을 설득해서 미국을 때릴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쿠웨이트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명분이 이제 사우디에 미국 기지가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먹게 한 거는 이제 사실 이란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보이지 않게 이라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세인이라는 독재자를 키운 것도 미국이거든요. 와, 진짜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전쟁인데 이란 이라크 전쟁이 그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를 키웠는데 그 후세인은 미국이 힘이 없고 관망할 거라고 보고 쿠웨이트를 이제 침공한 건데 미국이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를 내보내고 그때부터 사우디에 미군 공군기지가 있으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9.11을 일으켜갖고 그거에 대해서 응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9.11이 벌어지니까 미국은 다시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거고요. 거기서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힘을 빼니까 IS가 이제 발호를 해서 오바마하고 트럼프 때는 또 이제 IS 문제로 또 중동에 엮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중동은 미국한테는 정말로 골칫거리죠. 어떻게 해도 미국이 뭔가를 얻을 게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의 후세인을 제거하면 이라크의 평화가 온 게 아니고 수니파하고 시아파의 그 중동에서의 어떤 그런 오랜 앙숙들 간의 힘의 균형이 바뀌면서 시아파에게 힘이 많이 실리면서 이란이 비대해진 거거든요. IS는 수니파입니다. 그래서 IS를 퇴출시키는 그런 10년 그런 작전에서도 본의 아니게 이제 미국이 의도하지 않게 이란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아파 세력들을 키워주게 됩니다. 같이 연합 작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을 때리고 있지만 미국이 이란의 힘을 이용해서 IS를 격퇴할 때는 또 이란하고 같이 간접적으로 같이 공조를 한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미국이 이 중동에서 벌인 일련의 군사 작전들을 그 배경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시스템이라는 게 글로벌 시스템이라는 게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나가 달러고 하나가 항행의 자유 그리고 하나가 NPT 핵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이 세 개가 미국이 꼭 지키려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 세 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시스템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둥이 전부 문제가 있죠.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은 때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쨌건 안 때렸잖아요. 근데 네. 이란은 때렸잖아요. 그 이유도 바로 이 세 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 세 가지 중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란은 어떤가요? 이란은 매를 맞았잖아요. 이란은 핵, 항행의 자유, 달러 세 개를 다 도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팔면서 지금 위안화로 팔고 있거든요. 중국에.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라는 전 세계 물동량 중에 20%가 지나가는 그 길목이 바로 이란 앞바다고요. 그리고 이란은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배하고 있으니까 이란은 때렸어야 되는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은 안 때리고 이란은 때리는 이유가 바로 미국이 어느 부분이 미국을 아프게 하는 곳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달러와 항행의 자유와 핵 확산 금지 조약 이 세 가지가 미국이 지키고자 하는 거의 마지노선 같은 건데 이 세 개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죠. 이 세 개가 다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달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부채 문제와 이런 걸로 흔들리지 않아야지만 그 달러에 기반한 채권을 찍어내서 미국의 해군을 유지하고 힘을 투사해서 항행의 자유를 지키고 핵을 갖고 싶어하는 핵야망을 갖고 있는 지역의 패권 국가를 이제 제어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흔들흔들하는 거죠. 달러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은 이 지정학적 유리함 때문에 달러 패권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란처럼 탈달러를 시도하는 국가들 중에 지정학적 유리함 때문에 이게 가능한 국가가 인도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탈달러, 뭔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 하면은 당연히 중국이 생각났는데 인도가 탈달러 시스템에서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하시니까 이게 되게 의외인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자료 찾고 공부하면서 이제 하게 된 부분인데요. 너무 흥미롭습니다. 인도는 중국이나 이란이나 러시아처럼 대놓고 미국의 달러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인도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달러 시스템 안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인도가 탈달러를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데요?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칫거리예요. 근데 인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는 아시겠지만 영국의 오랜 식민지였는데요. 영국도 인도의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특성 때문에 인도가 영국 제국주의 왕관 안에 박힌 보석이라고 했었죠. 야, 왜냐하면 인도양을 보면 진짜 인도양이라는 이름답게 그 넓은 바다에 인도만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군이 발달하고 공군이 발달해도 기착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배를 수리할 곳이 있어야 되고 비행기가 연료를 주입할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에 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인도가 최강이에요. 아무리 미국이지만 인도까지 힘을 투사하다가는 인도하고 척을 지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인도양에서는 무력합니다. 히말라야를 놓고는 인도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바닷길은 인도가 더 아주 우위가 높은 거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인 거네요, 인도가. 그렇죠.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는 여러 패권국들이 영국만이 아니라 그게 미국도 그렇고 다 같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중국도 자신들이 패권을 추구하면 인도랑 같이 잘 지내야 돼요. 인도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하고도 척일 지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외교 전략을 갖고 모두를 다 이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 쓰고 또 위안화도 쓰고 루브라도 쓰고 인도의 루피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탈달러를 하고 있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란이나 투르키예처럼 대놓고 탈달러를 하면 응징을 한다거나 보복을 한다거나 하는데 인도는 지정학적으로 너무 미국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도에 대해서는 미국이 말을 아낍니다. 야, 그러면 그 인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무기 때문에 인도가 뭐 중국하고도 거래하고 러시아와도 거래해도 그걸 좀 묵인해 주는 건가요? 실제로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다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그래서 러시아하고 무역을 못 하거든요. 근데 두 나라가 하고 있죠. 중국과 인도입니다. 중국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중국은 원래 미국 블록이 아니고 네. 러시아를 뒤에서 조종한다라는 의심까지 받는 나라니까. 근데 인도는 의외죠. 인도는 미국하고 잘 지내거든요. 근데 뭐 눈치 보지 않습니다. 러시아 석유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진짜 지리의 힘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탈달러 시스템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도조차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미국의 달러 패권이 흔들거리고 있는 것 같은 시점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거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비트코인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국경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격이 너무 요동을 치니까 기존 금융 결제 시스템에 그렇게 크게 위협은 아니었어요. 그 개념 자체는 상당히 위협적인데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지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미국은 그걸 막았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도 아닌 애들이 달러를 가지고 운용을 해. 바로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많은 미국 국채를 흡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한 미국의 공화당의 띵크탱크들이 트럼프 2기를 준비하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자라고 국가의 방향을 정합니다. 근데 그게 우연치 않게 그렇게 선택한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한 수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인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인도는 미국의 신경을 긁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미국의 신경을 긁고 있는 건 인도인들이 아니라 인도 정부거든요. 그래서 달러도 썼다가 위안화도 썼다가 루피도 썼다가 하면서 기존의 달러망인 스위프트도 쓰고 그거를 대안하는 어떤 중국이 깐 것도 쓰고 자기네들도 따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인도마저도 어쩔 수 없는 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에서 돌아다니는데 인도 정부가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쓰는 거를? 인도인들이 쓰는 거를. 근데 인도인들은 기회가 되면 달러를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달러에 중독됐다는 게 정부들만 중독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시민들이 중독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이거를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과 여러 나라 국가의 어떤 자본이 흐르는 통로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기구들이 제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나 은행들을 바로 이런 통로라고 하는데 이 아무리 내가 달러를 갖고 싶어도 무한정 달러를 추적할 수 있도록 놔두질 않죠. 추적하고 세금으로 매기고 그다음에 환율로 조작을 하는데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중간적인 단계를 다 거치지 않고
바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아, 그럼 이거는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중국이나 인도도. 그렇죠. 이거는 오직 미국만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미국이 테더하고 이런 데다가 요청을 해서 이란 지갑을 동결했습니다. 아. 근데 미국도 처음에는 이 크립토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했었잖아요. 이게 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맞습니다. 뭐 이게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에 자금이 된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 스탠스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계기가 뭔 건지 그 궁금합니다.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강의 때 제가 강조하는 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미국에서 행정부에서 경론 끝에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을 동결해 버립니다. 사상 최초였어요. 네. 이거는 뭐 거의 선전포고랑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막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퓨상스하고 보스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바로 그 네. 개념입니다. 우리가 해외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거는 사용하기 전까지 힘이다. 그거를 사용해 버리면 힘이 없어진다라는 게 이제 재무장관의 생각이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처음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미국이 그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스위프트망에서 퇴출했을 때 러시아 돈이 완전히 휴지처럼 될 줄 알았어요. 실제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진 일들이 미국 입장에서 위협적이에요. 그러니까 빈살만, 그 사우디의 실력자 빈살만이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서 거의 공식적으로 페트로달러 시스템 이탈을 선언합니다. 와. 페트로달러라는 거는 미국의 달러만을 5일 결제해서 쓰는 건데요. 그럼 이제 사우디는 위안화로 그렇죠. 위안화 결제하겠다는 결제하겠다고 거예요?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하원에서 청문회가 열려요. 그 청문회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의원들이 경론을 벌입니다. 미국의 달러 도미넌스가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 달러 도미넌스가 무너지면 미국은 해군력을 투사할 수 없고 미국의 해군력을 투사할 수 있는 세계 질서가 무너지거든요. 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거기서도 이제 디지털 달러가 나옵니다. 얘기가. 그러다가 2년 후에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2년 후에 그 하원에서 지니어스 액트라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거죠. 2025년 7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언론을 보면 이제 트럼프라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잖아요. 그래서 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트럼프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국회라는 어떤 집단 지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2023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달러의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수를 썼어야 되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딱 부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완전히 합법화 시켜갖고 전 세계인들이 전부 달러를 쓰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문장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되 미국 국채로 준비금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요지인 거죠. 그렇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100% 미국 달러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 국채로만 자산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일수록 자동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수요가 늘어납니다. 커지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미국의 그 심각한 부채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부채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부채 문제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이자율이 제어가 안 된다거나 부도 위험, 신용 등급이 내려간다거나 하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문제를 뒤로 이제 쭉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미국은. 네. 카드 돌려막은 지 꽤 됐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이거 카드 돌려막고 하고 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수요처가 확 생기니까 여유가 이제 있는 거죠. 이 저글링을 할 수 있는 손이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테더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한국을 초월했습니다. 능가했다고. 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흡수하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 약 3천억 달러 규모인데요. 만약 이걸 합법화하고 하면은 트럼프 임기 중에 1조 달러는 넘을 거라고 보고 몇 년 안에 2조 달러 정도의 단기 채권 수요처가 새로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가지 해결책으로 여러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끌어안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2021년 인터뷰만 봐도 트럼프가 뭐 비트코인은 사기다, 신기루다, 뭐 국가 안보 위협이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3년 후에 그 대선 캠프 때 발언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을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칭하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트럼프는 아니고 저만 추정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추정을 해서 거의 이제 사실처럼 굳어지지만 사실하기는 안 됩니다. 누구? 피터 틸입니다. 팔란티어 회장.
그 마피아 그렇죠. 중에 한 페이팔 명인 마피아의 거잖아요. 보스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정부는 사실 피터 틸과의 공동 정부라고 할 정도로 처음부터 일론 머스크가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선거 기간에 일론 머스크는 피터 틸하고 페이팔을 같이 세운 동업자입니다. 그리고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는 피터 틸이 후원했던 정치가고요. 한때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데이비드 sak스도 한때 같이 동료였었고요. 데이비드 sak스는 이제 AI하고 크립토 짜르라고 부르는 백악관 특별 보좌관이죠. 네. 상공부 장관하고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러면서 피터 틸이 크립토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페이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아마 교화하지 않았을까. 우리 입장에서 이제 교화라고 하는데 아나운서님 어떻게 들을지 모르시겠습니다. 저같이 크립토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교화를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록자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정부 행정부 수반으로는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발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다 모든 대통령과 수상들이 알고는 있지만 굳이 국가 원수가 발화할 정도의 가치를 못 느꼈던 단어거나 그 단어 대신 우회적인 단어를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X에다가 비트코인은 스캠이고 달러가 최고야 뭐 이렇게 썼던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몇 년 후에 말씀대로 나는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다음 전략 자산을 비축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도 지지를 보내고. 미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을 한 거였겠네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선거 공학적인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제도화를 시키는 그런 행보들이 우리가 대학원에서도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크립토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했던 그냥 상상 속의 공상각 같은 아이디어를 미국이 지금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이 아니라 미국의 주식, 부동산, 채권까지 모두 나이지리아의 청년들이 X를 이용해 갖고 스마트폰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토큰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달러의 위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한 거 이거는 진짜 뭐 제이디 벤스 트럼프 대통령 뭐 그리고 상하원 의원들에게 다 엄청난 기회였겠어요. 그렇죠. 그게 처음에는 몇 명이 깨달은 것 같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제 설득이 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의지가 한 군데로 모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서는 되게 이게 지금 안 좋은 현상인데 우리나라 금융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의지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서 멈추지 않고요. 전 세계 금융을 재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전 세계 금융을 재편하는 키워드가 바로 크립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크립토를 활용해서 어떻게 달러 패권을 다시 재건하려는 걸까요? 달러만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을 봐야 되는데요. 사실 그 이 지난 80년 시스템에서 교묘한 어떤 그런 제국주의적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 자유롭게 풀어준 것 같지만 달러가 다니는 길목은 전부 미국을 지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이 책에도 자세히 써놓는데 이거를 이제 막연하게 알다가 이제 스노든 같은 이런 휘슬블로어들이 미국의 자료를 가지고 전부 오픈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건데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내용이 뭐냐면 전 세계 데이터망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미국의 7개 지역으로 모여요. 그래서 제가 이혜성 아나운서님한테 카톡을 보내도 그 데이터가 미국 갔다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그 해적 케이블이 그렇죠. 모이는 네, 거점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뭐 스키 리조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네, 하던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도 모이지만 사실은 진실은 돈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정보들도 전부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FIFA 위원들을 기소한 적이 있는데 FIFA 위원들 저 외국인이었거든요. 그 외국인들을 니네가 뭔데 미국의 검찰이 기소하냐 했을 때 미국 검찰이 외국인들 간에 뇌물로 달러를 주고받았는데 그 달러가 미국을 지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달러가 미국 지나가기 때문에 미국의 기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감시망인데요. 아, 그렇죠. 그게 의도적으로 한 것라기보다는 개별 기업이나 은행들이 하다 보니까 효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크립토망을 통해서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탈주강이기 때문에 미국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엘리트들은 또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걸 제도화해버리자. 이걸 제도화해버리면 결국은 크립토 세계의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그런 기관망들이 전부 미국 기업이 되지 않겠냐.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상당수가 미국 금융기업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을 비롯한 크립토망도 많은 부분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잡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혼자 지금 이거를 제도화하고 합법화시키고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이거를 지금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걸 잘 보시면 이게 패턴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 지리적 영토에만 밝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은 비지리적 영토에 매우 민감한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비지리적이라고 하면 뭐 가상 공간 이런 걸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해저 케이블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넷플릭스하고 유튜브가 어느 나라 기업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 미국이 그런 거대한 기업을 다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에 굉장히 민첩하고 민감합니다. 전 세계 크라우드가 전부 미국 안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미국의 정보기관하고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마존의 크라우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미국 국내 기업이나 미국인들을 감찰하면 미국 법에 의해서 엄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을 감찰하는 건 비법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독일의 수상의 전화까지 도청했지 않습니까? 미국 안으로 지나가는 어떤 금융망, 그다음에 데이터망에다가 청진기를 대면 다 들리는 거죠. 와, 그럼 사실 이 크립토 같은 암호화폐는 저는 추적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탈중앙, 탈국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적절하게 도구를 활용하면 오히려 추적이 더 쉬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체인올리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 회사인데 그 회사는 다른 걸 안 하고 전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이런 크립토에서 움직이는 이상한 데이터들만 추적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CIA나 FBI나 전 세계 수사 당국하고 같이 협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수사 당국이 그만큼의 빅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자루스라는 북한 해커 그룹이 바이비트라는 회사를 털었을 때 몇 시간 안 돼서 이게 북한 해커짓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미국 회사인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부 미국 공무원들이 천재를 해가지고 그런 회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회사가 만들어지도록 토양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전부 미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이 사업하기 좋으니까 미국에 있다 보면 이렇게 이란 같은 경우가 터지면은 미국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기 회사니까. 이란이 지금 크립토를 많이 빼돌리고 있는데 이란 거 이어마크 해줘 그러면 이제 이어마크를 해주는 거죠. 이거 이란 거야라고 이어마크를 체인얼리스가 해주면 그거 관련한 거래소라든가 지갑 서비스 업자한테 이거 동결해 그러면 동결하는 거죠. 전 세계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크립토 생태계의 패권자가 또 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과의 띵크탱크는 크립토? 그건 뭐 탈중앙이지만 미국한테는 탈중앙 아니야. 우리는 패권 잡을 거야 라고 가는 거예요. 탈중앙이 미국에 의해서 중앙화가 됐을 때 이 위력이 엄청나겠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금융관료와 우리나라 정치인들한테 제가 국가 비상상황에 가깝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너무 다른 일에 바쁘셔가지고 이게 한참 공부해야 되거든요. 비트코인이건 이더리움이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건 토큰 자산이건 국경이 없는 건 우리나라 같은 나라한테 국경이 없는 거고요. 미국한테는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원래부터 국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허브가 미국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허브가 왜 미국으로 모이냐면 미국이 투명하게 제도화를 하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아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시장도 크고. 미국은 그래서 일로 오라라는 거예요. 다 일로 와라. 그래서 넷플릭스, 유튜브 다 모이듯이 그렇게 모여서 제가 넷플릭스와 유튜브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콘텐츠 산업에서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최상위 먹이 사슬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국들이 전부 다 위기입니다 지금. 이 똑같은 일이 금융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자꾸 비포장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자본 유출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개혁을 지연하면 결국 한국인들이 한국의 삼성전자를 토큰화된 한국의 삼성전자를 사고 파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토스나 이런 걸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로빈후드라는 미국제 증권 거래 앱에서 사고 파는데 그거를 한국에서 막으면 KT, SKT 기관망을 사용하지 않고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링크를 통해 갖고 정보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크립토 덕분에 기존의 달러가 미치지 못했던 곳까지 미국이 장악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거의 결론은 미국이 퓨상스의 시대가 있었는데 포스로 전환하면서 퓨상스가 몰락했기 때문에 포스로 전환했는데 놀랍게도 미국의 달러 퓨상스가 활짝 열리는 시대가 또 오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크립토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요즘 신문에서 토큰화라는 단어를 많이 보는데 그 레리 핑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모든 주식 채권이 다 토큰화가 될 것이다. 근데 이 토큰화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토큰화라는 건 원래 크립토하고 무관하게 생긴 용어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나운서님은 사용 안 해봤겠지만 우리 버스 토큰을 사용했었거든요. 아, 버스 타려면 그 동전 같은 걸 동전 내야 같은 되는. 가운데 구멍 뚫린 버스 토큰을 사용했었거든요. 이게 그런 토큰입니다. 그런 토큰인데 이게 크립토의 용어가 되면서 놀라운 이제 기술적 혁신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토큰의 특징이 뭐냐면 국경이 없는 것도 있지만 무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쓰는 용어가 뭐냐면 강남 아파트를 지금 50억 주고 살려면 대출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사요. 그런데 살 방법이 있습니다. 10억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를 내가 토큰화 해가지고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투자자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투자자한테 40억을 조달해갖고 제가 강남 아파트를 50억에 딱 입주를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조사해갖고 토큰 팔았다 그러면 이제 너 40억 그거 수익이야 해갖고 절반 세금으로 때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금융에서 돈 꾸는 거 주택 담보로다 돈 꾸는 것만 이제 금융 관료들은 생각하실 텐데 토큰화가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이 또 핫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한강변이 보이는 아파트가 50억밖에 안 한다 그러면은 야 그거 200억 될 거라고 투자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억만 갖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걸 잘게 자르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실물 자산도 잘게 잘라서 토큰화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권부터 시작을 했고요. 채권은 그 권리가 매우 명쾌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채권을 100분의 1로 하면 100분의 1의 권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주식은 상당히 애매하죠. 왜냐하면 주식에는 의결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주를 토큰화하면 그거 어떻게 의결권을 하지라는 고민이 좀 되죠. 그다음에 부동산은 더 복잡합니다. 등기는 누구 거야? 만약에 제가 10억만 갖고 40억을 토큰 팔아갖고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저보다 토큰이 많은 사람이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나? 뭐 이런.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한국의 아파트를 살 때는 외국에 팔자 2, 3, 5독에 뭐 이런 건데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미국이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온체인을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미국의 채권만이 아니라 주식, 부동산, 심지어는 사람까지 토큰화해서 외국의 많은 자본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토큰화하나요? 사람을 토큰화하는 거 되게 단순한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의대생이에요. 근데 네. 저한테 투자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의대만 졸업하면 돈은 잘 벌 것 같거든요. 아프리카에는 경쟁자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제 성적을 갖고 토큰화를 해버려요. 우와.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저한테 10만 원씩 투자를 해서 제가 1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억을 받고 공부한 다음에 제가 평생 소득의 10%를 토큰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거죠. 병원을 이제 들어가서 네. 나올 그 미래 수입을. 그렇죠. 그게 사람을 토큰화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토큰화하는 거는 매우 수익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네. 지금까지 어떤 금융 시스템에서는 안 해줍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 노예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일일이 실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황동혁 감독이 오징어 게임 스크립트를 갖고 넷플릭스를 찾아갈 게 아니라 토큰화했으면 황동혁 감독 지금 엄청 부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넷플릭스를 찾아가서 넷플릭스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황동혁 감독은 거의 번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넷플릭스는 엄청 벌었고. 플랫폼 기업이 다 가져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사람을 토큰화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제2의 손흥민이 될 꿈나무가 나는 우리 아빠가 독일로 유학 안 보내줄 것 같아. 그러면 자기 축구 성적하고 트로피 받은 거 해갖고 토큰화 해갖고 전 세계에서 이제 돈 받았고 독일로 유학 가서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 실패할 거고요. 10명 중에 1명이 이제 손흥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도 10만 원 저기도 10만 원 해놓는 거죠. 와, 진짜 앞으로 미래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지 거의 예측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미국은 건재하다. 미국은 이 새로운 세상에서 여전히 질서를 만드는 자로 남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크립토를 우습게 알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를 못 느꼈을 때 미국의 일군의 엘리트들은 이거를 열심히 공부한 거죠. 이 책의 결론이 결국에 이 달러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게 될 것인가인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네, 달러 역설이라고 책 이름을 지은 이유는 미국이 달러가 위기이기 때문에
궁리를 하다가 찾은 방법이 크립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천장에 물이 새가지고 양동이를 갖다 두는 식으로다가 이제 대안을 찾은 건데요. 이게 그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이 전 세계 질서를 재편할 만큼 파괴적이라는 걸 미국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시 한번 거의 브레튼 우드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챕터를 열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사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시고 이 전환기를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네. 새로운 물결이 몰려올 때 그걸 외면하는 게 아니라 명확히 직시하고 함께 파도를 타 가야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촬영이었습니다. 오늘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